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JP모건 체이스가 1분기 당기 수익이 59억 1천만 달러, 주당 1.45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52억 7천만 달러, 주당 1.28달러를 웃돈 것입니다. 주가는 1.59% 올랐습니다. 또 다른 금융사인 웰스파고는 예상치 부합했으나 주당 실적 상승세가 18분기 만에 처음으로 꺾였습니다. 웰스파고는 1분기 실적이 주당 1.04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실적인 주당 1.05달러보다 하락한 것입니다. 주가도 0.7% 밀렸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미국의 3월 소매 판매는 전달보다 0.9% 증가했다고 미국 상무부가 발표했습니다. 넉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지만 예상치 1.1% 증가에는 못 미쳤습니다. 캐피탈 이코노믹스의 한 이코노미스트는 앞서 수개월간의 소매 판매 감소가 겨울철 한파에 따른 것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미국의 3월 생산자 물가는 전월 대비 0.2% 상승해 5개월 만에 반등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 예상치 0.3% 상승은 소폭 밑돌았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안정되는 한편 달러 강세와 글로벌 수요 약세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2달 만에 다시 하향 조정했습니다. IMF는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내고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3%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지난 2월에 예측했던 3.7%보다 0.4%포인트나 내린 결과입니다. IMF는 한국의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시킨 배경에 대해 가계와 기업의 기대 심리가 낮아져 성장 모멘텀이 다소 약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의 최혜린입니다. 지표는 좋지 못했고요. 기업의 실적은 그럭저럭 괜찮았던 밤이죠. 뉴욕 증시는 결과적으로 3대 지수가 반등세를 보이긴 했는데 일제히 오르진 못했습니다. 나스닥만 소외되면서 밀린 방밤의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상승의 원인은요. 기업의 실적도 지표도 아닌 유가에 있었습니다. WTI 기준 53불까지 완전히 안착하는 연속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면서 에너지주가 강세를 띈 것이 그나마 뉴욕 증시 반등을 이끌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일단 안 좋았던 지표는 바로 기대를 모았던 미국의 소매 판매입니다. 물론 아주 객관적인 지표로 안 좋았던 건 아니지만 기대에 못 미쳤다는 점이 실망감을 자아내게 만들었습니다. 넉 달 만에 소매 판매가 증가하긴 했는데 예상보다 훨씬 못 미친 부진한 증가율을 보였다는 점이 나타났고요. 3월 생산자 물가 지수도 조폭이지만 오르기는 올랐는데요. 역시 상승률이 예상치에 못 미치는 그런 결과를 나타냈죠. 기업들의 실적, 특별히 금융사의 실적이 많이 나왔던 간밤입니다. JP모건 체이스, 웰스파고, 그 밖에 J&J라고 하는 존슨앤존슨과 인텔의 실적이 동시에 공개가 됐었는데 기업의 실적은 그럭저럭 괜찮은 예상치에 부합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뉴욕 증시가 얼마나 올랐는지 다우지수는 마디지수를 챙긴 것 같더라고요. 확인해 보자고요. 네, 다우지수가 일단 0.3% 정도 60포인트 오른 결과 18,000선이라는 마디지수를 다시 한번 챙겨가는 모습. 그렇지만 나스닥은 0.1% 정도 하락하면서 반도체 주가의 부진함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는 그러나 나스닥과는 다른 모습으로 소폭 상승했지만 마디지수에는 아직까지 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네요. 이번엔 유럽이 되겠습니다.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그대로 느껴지고 있어요. 아직도 사상 최고치 경계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독일의 닥스 30 지수는 거의 1%
10% 가까이나 떨어지는 모습이 간밤에 나타났었고요. 영국도 프랑스도 혼조세를 빚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밤부터 ECB 통화정책회의가 또한 개최가 될 예정이어서 여기에 대한 경계감도 분명히 있었겠고요. 그리스에 대한 불안감도 여전히 유럽 증시의 움직임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유가는 WTI 기준 연속 상승에 53불까지 올라왔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어제 우리 장은 이미 2100선, 아니 종가상 2110선까지 돌파시켰죠. 새로운 2100 시대에 필요한 투자 전략은 무엇일까요? 출발 증시와이드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경제학자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빈기범 교수님과 연결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닝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던 미국이었는데 간밤에 대형 금융사 실적이 동시에 공개가 됐습니다. 웰스파고는 7년 만에 순이익이 감소했다고 하는데 주가 향방은 어땠는지 실적부터 공개해 주시겠어요? 예, 지금 중요한 미국 실적 발표 시기이고 미국 경기가 과연 회복되었느냐에 대한 중대한 가늠자이기 때문에 말씀하셨듯이 미국 기업들 그리고 대형 금융기관들의 실적 발표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알콰부터 시작을 했는데 상당히 실적 부진이 있었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오늘 JP 모건, 웰스파고 등의 대형 은행, 인텔, 존슨앤존슨 등의 기업이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은행 부분에서는 아마 내일쯤 발표할 걸로 예상이 되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좋은 실적이 상당히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대형 은행 부분이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리고 또 JP 모건 같은 경우의 실적은 시장 예상을 상회한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대 모기지 은행인데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순이익이 다소 감소하는 좀 안 좋은 성과를 발표를 했고요. 기타 인텔, 존슨앤존슨 등은 시장 예상과 유사한 그런 결과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여튼 뉴욕 증시가 다우존스 지수는 다소 상승하고 이 나스닥 지수는 좀 다소 하락한 그런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의 실적이 또한 기대를 모으는데 오늘 밤 어떤 결과를 나타낼지 저도 궁금해지네요. 한편 미국의 지표는 생각만큼 좋지는 않게 나왔는데 생산자 물가 지수도 공개가 되었습니다만 무엇보다 주목을 끌었던 건 소매 판매가 아니겠습니까? 넉 달 만에 증가하긴 했는데 예상만큼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진 못했네요. 이유는 어디에 있었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3월에 대한 소매 판매와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발표를 했고요. 소매 판매는 전달에 비해서 0.9%, 생산자 물가 지수는 0.2% 증가를 한 것으로 발표가 됐는데, 지난 소매 판매는 한 4개월 만에, PPI는 한 5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서긴 했습니다. 근데 소매 판매 부분을 보면은 무엇보다도 자동차 부분에서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런데 자동차를 제외하면은 소매 판매가 한 0.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거는 시장 전문가들이 자동차 제외하고 나서의 예상치 0.7%를 크게 하회하는 수준이고요. 그렇게 봤을 때 아직 상승세로 돌아서긴 했지만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좋은 성적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여전히 미국 경제에서 좀 경기 회복에 대한 신뢰를 갖기에는 역부족인 그런 성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어떤 경기 회복에 대한 아주 완연한 신호를 우리가 포착하기 위해서는 사실 고용 지표까지 상당히 좀 호전이 돼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 고용 부분까지 호전되기에는 상당히 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요. 그래도 넉 달 만에 소매 판매가 증가세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앞서 안 좋았던 지표들은 한파 탓이었던 것으로 증명됐다고는 하지만 생각만큼 또 지표가 좋진 않았네요. 그리스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그리스야 늘 벼랑끝 전술을 쓸 준비를 하고 있다지만 이번에 또 디폴트 선언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파이낸셜 타임즈를 통해서 보도가 됐다고요. 이번 달 말까지 구제 금융을 받기 위해서 지금 최종 협상 중이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아주 담대한 벼랑끝 전술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97년도 IMF 위기 때 그리스처럼 배짱 있게 대응했어야 된다는 그런 주장도 많이 있었고, 당시 근데 우리는 너무 모범적으로 IMF의 모든 경제 주권을 넘겨줬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었었는데요.
사실 우리하고는 너무나도 딴판으로 뭐 그리스는 여차하면 그냥 디폴트 내겠다고까지 그 채권국들을 뭐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협상에서 뭐 하여튼 자신들의 어떤 그 주장이나 그 우위를 점하기 위한 그런 뭐 굉장히 전략적인 고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디폴트 위기가 그 도래를 하게 되면은 기존에 그 채무 채권자 간에 있었던 그야말로 이제 갑을 관계가 바뀌게 되는 게 뭐 일반적인 현상인데요. 그래서 채권 국가가 채무국에 많은 편의를 봐줄 수밖에 없고, 실제 지금도 그리스에 대해서 채권 국가들이 또 추가적인 어떤 뭐 융자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로 많은 그 편의를 봐주고 있고 많이 참고 있는 중이죠, 사실은. 그야말로 이제 그리스가 채권 국가들의 그 인내심을 뭐 시험해보는 듯한 그런 상황이겠습니다. 거기다가 그 뭐 유로존의 뭐 존폐까지는 뭐 아니라 하더라도 또 유로존의 어떤 성공에 대한 그 자존심이 달려있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 보도에 따르면은 뭐 채권 국가들도 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고, 뭐 그리스 디폴트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앞으로 당분간은 어쩔 수 없이 뭐 그리스에 이렇게 뭐 좀 끌려다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요. 사실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도 사실 유로존을 탈퇴하게 되면 자기 정치적 입지도 좁아질 테고, 유로존 입장에서도 뭐 독일 등 다른 국가들도 그리스의 그렉시트가 나오면 부담감도 여러 가지 커질 텐데 잘 해결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늘 중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이 공개가 되죠. 앞서 중국의 3월달 수출입이 모두 부진했었고, 이미 IMF 쪽도 세계은행도요 다 중국의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었는데 7% 중국 목표만큼 나올 수 있을까요? 예, 지금 그 중국은 그렇게 뭐 자신을 하고 있는데, 그 세계은행도 예상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3일 날 발표된 그 수정치에 따르면은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7.2%에서 0.1%포인트 차감하여 7.1%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심지어 2017년에 대한 전망치는 그 6%대, 그래서 6.9%로 하락을 했습니다. 설명은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에 중국 정부가 노력을 소진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유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기타 그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 그리고 이른바 그림자 금융의 어떤 그 과도한 규모, 그리고 과잉 생산 설비 등을 이러한 그 어떤 성장률 저하의 이유 원인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 정부의 그 부양책은 뭐 단기적으로 크게 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시장에서도 지금 세계은행에서의 그 예측과 뭐 유사하게 중국의 1분기 GDP가 아마 뭐 지난 6년 이내 최저 수준일 것이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물론 그 중국은 뭐 금리나 지준율, 그리고 부동산 부문에서의 뭐 DTI나 LTV 등에서 이제 충격 완화나 어떤 부양을 추구하는 그런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여유가 아직은 상당히 남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요. 그러나 뭐 장기 대세적으로 중국 경제의 열기가 뭐 차츰 식어가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어쩔 수 없는 추세 같고, 이를 결국 얼마나 중국 정부가 연착륙으로 잘 유도를 하느냐가 아주 뭐 중대한 관건인 듯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국 경제의 이런 어떤 중장기적인 그런 어떤 둔화세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찾는 중국 관광객은 뭐 지속적으로 유지 또는 늘어나고 있는 와중이고, 뭐 이들의 소비도 뭐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 보니까 뭐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런 중국 소비자들의 그 소비자를 생산하는 그런 우리나라 업체들의 주가가 크게 뭐 상승한 바 있습니다. 네, 그래요. 뭐 이번에 사실 3월 달에 실물 지표가 좋지 않게 나오고 중국의 1분기 성장률이 또 기대치를 하회한다면은 카드가 많은 중국이 어떤 부양 정책을 또 한번 꺼내들지 궁금합니다. IMF가 간밤에 세계 경제 성장 보고서를 냈더라고요. 일단 우리도 미국도 성장률이 모두 깎였는데 중국은 또 어땠는지 궁금하고, 일단 우리나라는 기존의 4%에서 3.7%에서 3.3%까지 성장률을 연거푸 하향 조정했네요. 네, 뭐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그런 결과라고 보여지고요. 네. 지금 우리나라 경제의 침체 상황이 좀 극복이 쉽지는 않다는 것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3.7%가 좀 다소 높은 수치였었습니다. 뭐 어느 정도 정상적인 그런 수치로 좀 수정되었을 뿐인 걸로 보아도 무방해 보이고요. 뭐 그래도 작년에는 뭐 4% 전망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크게 뭐 낮아진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IMF는 그 가계와 기업 부문에서 기대 심리가 뭐 크게 저하되고, 그래서 소비와 투자가 어렵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뭐 적절한 설명 중 하나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사실
우리나라 한국 정부가 여러 가지 재정이나 어떤 통화 부분에서 굉장히 다양한 이 금리 인하를 포함해서 그런 팽창 정책을 취해 왔는데, 또는 그 부동산 부분에서 여러 가지 LTV라든가 DTI를 완화하는 그런 정책들을 취해 왔는데, 이런 정책들의 효과가 크게 발휘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게 뭔가 미래의 코스트를 유발을 하는 그런 정책이라는 것을 경제 주체들이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우리가 감당 가능한가에 대한 그런 신뢰가 좀 부족하고, 뭐 그런 연유로 결국 이런 어떤 팽창 정책의 효과가 그다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고, 그게 결국은 이런 성장률을 좀 더 경기가 회복되는 방향으로 좀 변화하는데 좀 상당히 장애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지금 속보가 나와서 전해드릴 텐데요. 우리나라 3월 실업률이 나왔습니다. 4%를 결국 찍었네요. 전년 대비 0.1%포인트 또 올랐다는 얘기인데, 취업자 수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4만 8천 명 늘어나서요. 지금 3달 연속 취업자 수 증가세가 40만 명을 밑돌았다는 소식 속보로 나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빈기범 교수님께서는 우리 증시도 그렇고 일단 펀더멘털이 안 되는데 유동성에 힘입어 증시가 너무 많이 올랐다, 오버슈팅 분석을 해주셨었잖아요. 근데 코스피가 어쨌거나 지금 더 가고 있습니다. 2110선까지 어제 돌파를 했는데, 일각에서는 분위기가 이렇게 좋다 보니까 이제 또 다른 상승의 시작이다, 이렇게 분석도 하고 있네요. 네네. 상당히 좀 역설적인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도 그렇고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것은 분명하고, 디플레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재화나 어떤 자산 가격의 하락을 얘기하는 거고, 그렇지만 한편으로서는 또 주식 자산 가격이 또 크게 오르게 되는 상당히 좀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역설적인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동성 장세란 용어가 종종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이게 사실 또 학술적으로 이렇게 의미가 명확하게 정해진 그런 용어는 아니지만, 지금 실적보다는 아무래도 많이 풀어진 그런 통화량, 그리고 또 어떤 유럽의 양적 완화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우리나라 유입되게 되는 그런 외국 자본들 이런 것들이 결국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그런 어떤 견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상당히 좀 그런 어떤 유동성이 크게 풀리게 되면서 전 세계 증시가 크게 좀 일본, 미국, 중국 굉장히 크게 달아오르는 그런 양상들을 동조적으로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증권업계 계시는 분들은 항상 주로 상승한다 쪽에다 이제 베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들 있는데, 그래서 지금 상당히 유동성으로 굉장히 견조한 장세다, 이렇게 설명들을 많이 종종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유동성으로 주가가 올랐다는 것은 실적이 그다지 뒷받침되지 않았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사실 이런 상황에서 주가가 그야말로 아주 견고하게 어느 수준까지 충분히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기는 좀 쉽지는 않아 보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한 2100의 중반대까지는, 2200까지는 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정도까지는 유동성에 의한 어떤 그런 상승의 여력은 좀 있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네, 유동성의 힘으로 오버슈팅에서 왔지만 약간 더 오버슈팅을 할 수는 있겠다. 그러면 미국이 금리 인상을 예를 들어 9월 정도 단행한다고 했을 때 그 전후로 지금과 같은 자산 버블이 꺼지고 유동성에 의한 강세장은 마감될 수 있다, 이런 비율을 갖고 계신 건가요? 예, 한편으로는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이 지금 미국 경제에 대한 그런 어떤 호전 양상이 아주 완연하지는 않기 때문에, 의외로 9월 이후로 좀 미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상당히 좀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우리나라 지금 중앙은행이 미국의 금리 인상 전에 한두 번 정도의 금리 인하의 그런 옵션은 들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일 그런 한두 번 정도의 금리 인하 옵션 카드를 행사를 하게 되면은, 사실 우리나라 좀 부동산 시장이나 주식 시장에 좀 더 자극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고, 아마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는 좀 더 이 상승 쪽으로의 그런 압력이 충분히 더욱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의회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지연되고 우리가 그 틈을 타 추가 금리 인하를 한다면 유동성 장은 조금 더 길어질 수 있겠다,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빈기범 교수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 읽어주는 남자 예병구 멘토입니다.
자, 어제 증시가 급격하게 좀 상승을 했죠. 그래서 2110선 위를 올려놨는데, 자, 이제 2110선이 이제 또 다른 시작이냐, 아니면 여기서의 기간 조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상승이냐, 두 가지로 압축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급격한 하락 조정세를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외국인의 매수가 계속 강하게 이어지고 있고요. 기관이 전일 어제 대폭 좀 팔았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외국인의 매수를 막지는 못했고요. 그런 점들을 그런 측면들을 좀 고려해 본다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외국인, 즉 글로벌 유동성에 의한 증시 상승장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보신다면 결과적으로 아직은 시장을 좀 위쪽으로 보셔야 되고요. 낙관적 관점은 좀 계속 유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요, 이제 좀 소폭 하락이 좀 나왔었는데 투매가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쏟아져 나왔는데, 제가 누누이 강조드렸습니다만은 윗선에서 제발 좀 잡지 마라. 앞으로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은 무궁무진하게 있다. 그것을 밑에서 잡고 가지 않는 한은 위에서 따라가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불안한 매매가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은 결국 단기적인 매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그 단기적인 매매에서 수익은 작게 보러 들어가고 손실은 급락이 나왔을 때 크게 나오는 상황이라면 굳이 이런 기간에 투자하실 필요가 없다. 그러면 차라리 돈을 놀려놓는 게 맞다, 이런 표현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윗선에서 자꾸 따라가지 마세요. 제가 종목 상담하다 보면 시청자분들이 자꾸 위에서 따라가서 따라가는 매매 전략을 펼치시는데 그것은 좋지 않습니다. 수익을 어차피 크게 못 봐요. 그렇다면 손실을 크게 볼 확률이 더 높다면 굳이 따라갈 매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전일 신문 강좌에서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좀 보였어요. 잠깐만 좀 살펴보고 갈게요. 자, 전일 제가 BMW의 세제 지원, 그 신문 기사를 잠깐 읽어드리면서 BMW i3의 판매량, 그리고 i8의 판매량을 예를 들어드리면서, 자, BMW 이렇게 판매 호조를 보이게 되면 결국은 BMW의 2차 전지를 납품하는 삼성 SDI는 괜찮을 것이다, 좋을 것이다 얘기 드렸죠. 삼성 SDI가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일 4% 이상 되는 급등세가 좀 나왔습니다. 거의 5% 가까이 급등세가 좀 나왔죠. 그 점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시진핑의 부인, 시진핑 중국 주석의 부인 펑리 위안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서 그 기사를 읽어드렸죠. 그러면서 문화 콘텐츠 관련주들 그것도 좀 보셔야 된다고 얘기 드렸는데요. 거기에 관련돼서 레드로바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크게 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전일 스포티파이, 즉 음원 회사죠. 그 몸값이 구조대로 그러니까 7천억 불입니까? 8,700억 불입니까? 자, 그쪽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만은 그 얘기 드리면서 우리나라 음원 관련주도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KT뮤직이나 로엔, 그 다음에 소리바다, 특히 소리바다 같은 경우에는 전일 장 시작하자마자 한 5% 가까이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신문 읽어주는 남자 그 강의 들으신 분과 짧게 한 5% 정도의 수익을 거두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세요.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우리가 봐야 될 모든 것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참고해야 될 모든 것은 이 차트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문 속에 있습니다. 신문을 읽어서 여러분들 앞으로의 미래 성장성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계좌에 훨씬 더 큰 도움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신문 강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간밤에 외신과 국내 최대의 경제 일간지 서울경제신문을 살펴보면서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간밤에 주요 해외 지수부터 조금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유럽 쪽에서는 좀 하락이 나온 것 같아요. 자, 미국부터 먼저 좀 가보겠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좀 올랐어요. 강보합 마감이 됐고, 나스닥은 약보합 선상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다우존스 지수가 불안하면서도 오른 이유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제 유가가 좀 올랐죠. 국제 유가가 상승을 하면서 엑슨모빌이라든가 이런 정유 회사들, 이런 회사들의 상승세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불안한 마음 속에서 결국은 그래도 그러니까 유가가, 즉 기름값이 오르면서
국제유가 관련주들이 조금 상승을 하면서 상승폭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자, 유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럽에서 독일 닥스 지수가요, 한 약 1%, 0.9% 정도 빠졌고요. 프랑스 카크 지수도, 그리고 영국의 FTSE 지수도 빠졌습니다. 자, 좋은 기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이 유럽 지수들이 지금 고공행진을 하다 보니까 어지러운가 봐요. 그 위에서 어지러우니까 흔들흔들거리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ECB, 즉 유럽 중앙은행의 이제 통화정책회의가 오늘이죠. 오늘 저녁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하루를 앞두고서는 불안한 심리 상태가, 일단 좀 팔고 보자. 팔고 난 다음에 유럽 통화정책회의를 보고 난 다음에 다시 들어가자는 심리가 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주요 증시들을 좀, 유럽 주요 증시들을 하락하는 그런 요인을 만들어냈던 것 같아요. 자, 외신 좀 살펴보고 하는데 재팬 일본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는데요. 인턴십에 대한 얘기, 이거는 저희가 굳이 볼 필요는 없고, 제가 뽑아온 기사를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How 3D printing is going out. 자, 이게 어디냐? 자, 요거 확대를 좀 해볼게요. Going out of this world. 이게 뭐냐면, 세계 바깥으로, 세계 바깥으로, 지금 3D 프린팅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서 우주에서의 3D 프린팅 얘기죠. 이 3D 프린팅의 얘기는 요 밑으로 살짝 제가 내려보면요. 자, 이분이 지금, 그 공구를 하나 들고 있죠. 이것이 뭐냐면 지금 3D 프린팅으로 만들었는 공구입니다. 제가 3D 프린팅 아마 그 수익을 말하다 해서 되게 강의를 좀 많이 드렸었는데요. 이 3D 프린팅에서 이런 공구를 만드는 것은 SLS 방식, 즉 FDM 방식이 아닌 SLS 방식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자, 요거 동영상입니다. 요거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 동영상이 얼마나 신기하고 하면 우주에서 이 그 3D 프린팅을 직접 해서 우주에서 집을 짓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더치 텔레비전이라는 프로듀서가 100명의 이제 참가자를 모집을 했는데요. 이 100명이 뭐냐면 우주에서 집을 짓는, 3D 프린팅을 가져가서 집을 짓는 그런 참가자들. 그러니까 자기 집을 우주에 하나 짓고자 하는 그 100명의 참가자를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주 참가자들 그때 모집을 하고 했었죠. 그죠? 그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기사의 중요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런 기사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제가 요걸 좀 요약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이 본격적 3D 프린팅 산업의 서막이 울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3D 프린팅 관련주들 다시 좀 봐야 되지 않느냐, 그 의미에서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들고 나왔습니다. 3D 프린트 자체가요, 이제는 자가 로봇을 자가 조립 로봇을 건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3D 프린트로 자가 조립 로봇을 건설해서 이 자가 조립 로봇이 집을 하나씩 짓는다는 거예요. 여기 내용에 보면 화성에 있는 붉은 흙 가지고 그걸 벽돌로 만들어서 3D 프린팅이 그걸 원재료로 해서 3D 프린팅이 그 벽돌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화성의 붉은 흙 가지고. 그러니까 화성으로 여행 가는 사람들은, 이 내용이 나옵니다. 화성으로 여행 가는 사람들은 3D 프린팅 하나만 들고 가면 되겠다, 이런 얘기를 내용적인 측면에서 다루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그게 그만큼 3D 프린터가 이제 다양한 측면에서 쓰이고 있다, 그리고 우리 가까운 미래 산업 쪽에 와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보셔야 될 종목들은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실적이 나오는 STI, 그리고 하이비전 시스템 쪽, 그 다음에 최근에 급등세가 좀 나는데 이 친구가 먼저 급등세가 나오는 게 좀 좋지는 않습니다. 그죠? 스맥이라는 종목인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실적은 크게 받쳐주고 있지는 않는 회사예요. 근데 가볍다 보니까 먼저 튀어 올랐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좀 KDC 이런 회사들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다음 국내 최대 경제 일간지 서울경제신문을 좀 살펴보면서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경제 보면 비극 불은 관치 구조 조정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결국은 경남기업이 오늘 상장 폐지가 되는데요. 자, 이 경남기업의 사태 참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 새누리 이완구 총리부터 수사라. 새누리조차도 이완구 총리를 등을 돌리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 씁쓸합니다. 어찌됐든 성완종 회장이 또 자살을 하고 이러면서 사태는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뭐 어찌됐든 수사는 냉정한 수사가 좀 이루어져야 되겠죠. 자, 제가 준비해온 서울경제신문의 기사부터 살펴보면서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삼성 LG 글로벌 점유율 올랐는데 1분기 동시적자다. 외환 내빈델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우려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삼성하고 LG가 UHD TV나 SUHD TV 쪽에 사실 최근 들어와서 굉장히 어떤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점유율은 실제 올랐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였는가 하면 환율하고 여기 나옵니다. 중국 업체의 부상, 그 다음에 장기 수요의 감소, 이것이 삼중고로 직면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환율은요 지금 좋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가격 경쟁력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좀 떨어진다는 얘기가 나오는 얘기고요. 그게 이제 주 부분이고, 그 다음에 중국 업체, 제가 저가 중국 업체들이 치고 들어오는 거 결국은 이제 간과할 수 없다는 얘기들을 계속 드렸었죠. 그죠? 중국 업체들이 부상을 하고 있고, 뭐, 하이난 TV라든가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얘기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장기 수요 감소. TV를요, 이렇게 한번 바꾸고, TV를 뭐, 다음 달에 또 바꾸고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TV에 이제 교체 주기라는 게 있죠. 그런데 그 TV의 교체 주기로 봤을 때는 장기 수요적인 측면에서 좀 감소에 들어가 있다. 요새 집에 보면 여러분들 브라운관 TV 보시는 분 없습니다. 그죠? 거의 PDP나 LCD, PDP 이런 TV 잘 안 바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결국은 장기 수요의 감소를 가져왔다. 그러니까 이것이 삼중고를 직면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자, 이 얘기를 어떻게 우리가 좀 해석을 하자면, 삼성하고 LG가 프리미엄 시장 이쪽을 개척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이제 관건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조금 TV 시장에서 삼성하고 LG가 이런 삼중고의 직면에 있다면 조금 힘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아직은 여러분들 그 TV, UHD TV 관련주들 있잖아요. 그죠? AMOLED라든가 OLED 관련주들, 그것은 어떤 상승에서 분명히 차익 실현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강조드리기 위해서 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상승이 오면 이것들은 일단 차익 실현해 놓고 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지금 이 TV의 부진이 AMOLED, OLED 관련주들의 부진과 겹쳐질 수 있다는 부분도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거 볼게요. 뗐다 붙였다 눈 빠질 만큼 테스트 결국 듀얼 엣지 구현했죠. 요 얘기 나옵니다. 바로 삼성 갤럭시 S6 듀얼 엣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갤럭시 S6 듀얼 엣지는요 사실상 뭐 세계 최초라고 얘기를 하는데 듀얼 엣지 나오기 전에 샤오미에서 듀얼 엣지 폰을 또 만들어냈죠. 거의 이들은 빠르게 복제품을 응용까지 해가면서 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이 저가로 침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중국의 어떤 이 짝퉁폰, 샤오미 폰보다는 삼성의 갤럭시 S6가 월등하게 지금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S6 엣지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품귀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이 점을 우리가 좀 참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거를 좀 참고를 해서 제가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요, 지금 저희가 이 곡면 표면이잖아요. 그죠? 곡면 표면 처리 강화 기술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뭐였느냐면 한국큐빅인데, 한국큐빅이 전에 거의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어요. 그러다가 시장이 밀려 내려오면서 좀 밀려 내려왔는데 전 고점에서 밀려 내려왔다고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앞으로 한국큐빅은 성장성이 더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듀얼 엣지가 이렇게 분기 현상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경쟁업체가 없는 곡면 표면 처리 강화 기술 쪽에서의 한국큐빅의 성장성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ASP-제텍이라든가 DJI 이런 종목군들도 결국은 곡면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AP 시스템, 테라세미콘 이거 다 그런데 AP 시스템하고 테라세미콘 쪽은 OLED 관련주 쪽이기 때문에 RCD도 마찬가지죠. 이쪽은 조금 뒤쪽으로 넘기셔야 될 것 같아요. 앞에 말씀드렸던 TV에 대한 부분
리스크 부분하고 상세가 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빠르게 제가 또 다음 기사 좀 읽어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 스마트홈과 정면 승부하겠다. 슈나이더 일렉트릭 휴대용 자동 온도 장치에 대한 온도 조절 장치 내년 출시한다. 이 얘기인데, 자, 이걸 뭐 들고 다닐 수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사물 인터넷하고 연결된 시장이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뭐하고 이제 연결이 되냐면 세탁기, 전화기 다 연결한대요. 그러니까 인터넷 오브 싱즈에 대한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런데 이 보일러하고도 무슨 연결을 해서 결과적으로 실내 온도를 조절하겠다는 얘기죠. 이 모든 것은, 자, 이걸 우리가 역으로 해석해 보고요. 이 모든 것은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센서가 있어야 되겠죠. 온도에 대한 센서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걸 뭐하고 연관시킬 수 있습니까? MCU, 즉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하고 연관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에 대한 종목, 정말 강조드렸던 종목이 있습니다. 중장기 투자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거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탁기, 전화기, 이게 다 인터넷 오브 싱즈, 즉 사물 인터넷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뭐가 되느냐? 결과적으로는 타이젠 운영체제가 또 활성화가 되겠죠. 그래서 타이젠 운영체제의 관련주들을 여러분들 장기 성장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기사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시장은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그 다음 15년 공략 결실 중심 잡은 미스터 피자 MPK에 대한 얘기죠. 미스터 피자의 중국 시장에서 승승장구하면서 진출 15년 만에 흑자를 냈다. 자, 1사분기 매출액이 14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72억 원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2배 가까이 늘었다고 14일 밝혔는데요. 자, 이 미스터 피자의 상승세 좀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중국에 진출해 있다는 것이 큰 모멘텀이 되겠죠. 최근에 중국 진출한 제약회사들도 큰 상승을 이끌어냈듯이 중국 진출한 이런 외식업체가 이렇게 성공을 했다면 이것 역시 큰 상승에 대한 부분들, 물론 제약에 대한 파급력보다는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핵심 상권의 입점에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 미스터 피자가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꼭 좀 참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요, 제가 투자 제안 한 말씀 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2100이라는 것은 역시 지수에 대한 부담감이 존재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유럽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럽은 뭐 우리보다는 많이 올랐어요. 그렇지만 유럽도 고공에서 어지럽다고 저렇게 난리를 치면서 떨어지고 막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2100에 대한 지수 부담감은 여전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라기보다는 기간 조정, 즉 횡보가 좀 나올 수 있는 기간 조정이 예상될 수 있는 자리니까요. 그 점 참고하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낙관적 관점은 여전히 유지하시라는 거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을 팔아서요, 수익을 내고 난 다음에 다음 들어갈 종목이 만만치 않다는 게 문제가 되겠죠. 왜냐하면 다들 올랐어요. 그걸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성장 동력 쪽에서의 해답을 찾아보시는 게 더 정답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얘기 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용군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시황의 대거와 함께 국내 시장에 필요한 전략 꼼꼼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데나 투자자문 신승윤 대표 연결해보죠.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마침내 종가상 2100을 뚫었고 2110선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무려 4천억 이상이나 폭풍 매수해준 결과였는데 그간 소외됐던 업종에 순환매가 들어간 것도
큰 특징이었잖아요. 전일장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전일장 말씀하셨던 대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일단 크게 유입이 되면서 이 부분은 계속 지속되었던 그런 모습이었죠. 수급 양상 어떤 변화 크게 일어난 상황은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관 매도세 일관했다라는 거 큰 변화 없었다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만 말씀하셨던 대로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그 유동성 장세의 어떤 그 최대 수혜 업종이었던 증권주의 하락 반전, 그리고 이제 그 화장품주의 하락 반전. 반면에 그 경기 방어주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보험주, 그리고 특히나 은행 업종의 폭발적인 상승 부분, 그리고 매수세 유입 부분, 점차적으로 더 나아가서는 가스공사의 매수도 이제 큰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통신, 가스공사, 그리고 보험 업종, 은행 업종, 소위 말하는 경기 방어주 쪽까지 매기가 확산되고 있다라는 그런 움직임들. 일단은요, 제 개인적인 판단, 어제 생각을 좀 해본다라면 이제 그 유동성 순환 국면이 1차적으로 조금 좀 마무리 국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좀 가져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딱 두 갈래로 갈렸습니다. 유동성 핵심 업종의 하락 반전, 반면에 장기 소외 업종의 상승 급등세, 이 부분들 순환 국면, 유동성 순환 국면의 마무리 국면, 마무리 쪽으로 지금 진입이 돼 가면서 새로운 2차 유동성 장세, 그 순환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에 조금 좀 기대를 걸어보자라는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어떤 핵심 포인트가 될 부분은요, 어찌 보면 이제 그 1분기 실적 시즌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라는 것이 결국은 실적과는 조금은 좀 별개의 차원에서 유동성의 확대 차원, 유동성의 유입 차원에서 일단 그리고 주가 바닥권 인식이라는 차원에서 어떤 그 저가 매수세의 유입으로 인해서 어떤 그 상승이 나타났었다라는 그런 평가가 우세하고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진정한 어찌 보면 실적에 의한 차별화 장세가 분명히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다. 두 가지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장기적인 계속되는 그 소외에 있었던 업종, 경기 순환 업종을 찾아보는 것도 또 하나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밸류에이션과 실질적인 밸류에이션과 주가의 오버슈팅과의 어떤 그 과도기적인 측면에서 진정한 밸류에이션 찾기가 진행될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시면 좋은 해답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2의 유동성장이 올 가능성 얘기하셨는데, 지난주에 조심스럽게 아직까지 버블은 아닌 것 같다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펀더멘털 대비 가격 부담이 느껴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일단 순환매도 한 바퀴가 다 돌아온 것 같고요. 2100 시대, 뭔가 새로운 포트폴리오에 약간 비중 조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느 쪽의 비중을 조금 더 싣고 이렇게 좀 조절을 하면 좋을지 전략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중국도 네, 중요하다고요? 네네. 일단 지금 마침 이제 또 중국 말씀을 하셨으니까 중국 올 연초 대비해서 100% 정도 이제 올 연초 대비해서는 이제 그 27% 정도 그 상해 지수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27% 정도 상승을 했고요. 작년 이맘때 기준으로 해서는 100%가 넘는 그런 상승 초강세장 지금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장 역시 중국과 관련된 업종들과 중심으로 지금 상승이 사실 많이 일어났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만큼 중국과 관련된 업종 그리고 중국 소비와 관련된 쪽은 오버슈팅에 대한 관점, 오버슈팅에 대한 논란이 나타날 가능성 조금 좀 있어 보인다라는 거. 그렇다라면 이에 대한 대비책은 실적을 확인을 하면서 과연 시장의 눈높이가 오버슈팅이었나 아니냐의 확인은 결국에는 실적이 뒷받침되느냐 안 되느냐의 여부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 부분 꼼꼼히 좀 챙기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한 가지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본다면 일단은 유동성과 관련된 장이 지금 끝났느냐 안 끝났느냐 이 부분 아직 안 끝났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유동성 장세는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지금 저금리 기조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 하지만 어제 우리 시장 내 이런 뉴스 많이 들려왔습니다. 국제 평가 기구에서도 그랬고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평가 기구에서도 우리나라 그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는 것이 잇따르고 있다라는 것. 그렇다면 전망치는 하향이 조정되는데
그런데 주가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 조금 약간 좀 이면적인 그런 약간 이질적인 그런 조금 좀 맞지 않는 그런 양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상황, 이런 부분은 무슨 얘기냐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밸류에이션에 대한 평가 논란이 진행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얘기는 앞으로 1분기 실적이 진행이 되고 또 2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밸류에이션을 놓고 주가에 대한 평가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버슈팅이냐 아니면 지금 현재가 맞는 주가의 진행 과정이다라는 그런 어떤 엇갈린 판단 내지는 전망치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 여기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엔 다소간 좀 헷갈리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주가는 한 최소한 이제 그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선반영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그림에서 유동성 장세 가 진행되면서 실적 관련 차별화는 나타날 것이다. 1분기 실적 시즌과 관련해서 업종별 팁을 조금 간단히 드려본다면요.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주가 급등 부담 그리고 밸류에이션 과연 지금 이제 그 키 맞추기 아니면 그 잣대 논란이 지금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여기서 가장 편안한 업종 그리고 가장 편안한 종목 무엇일까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가장 편안한 업종은 뭐니 건설과 조선업종이 아닐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 내지는 배경 잠재 부실에 대해서 이미 선반영이 되었다라는 어찌 보면 불확실성의 해소가 가장 큰 이유가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는 당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2분기 3분기로 갈수록 수주가 매우 개선이 되면서 그들의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커질 것이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의 수준도 아직까지 바닥권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 화학이나 증권이나 다른 업종 대비해서 반도체 업종 다른 업종 대비해서 전혀 오른 것이 없다라는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시면 오히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좀 포트폴리오 조정 양상 그리고 주가지수 조정 양상에 들어가 있을 때는 다소간에 지금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만한 업종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화학 같은 경우는 중국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겠다. 그리고 화장품 역시 중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겠다. 어제 중국 증시도 한 0.3% 정도 상승에 머무르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저께 그리고 어제 아침장에 큰 폭의 상승으로 시작을 했었던 홍콩 항생지수 역시 하락 반전하는 그런 모습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중국 너무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변동성이 지금 계속 확대되고 있다라는 차원 이런 면에서 지금 조금 계속해서 중국 지수를 지켜봐야 된다라는 것 화학업종 특히 좀 주목해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행, 해운 그리고 항공 같은 경우는 저유가 수혜주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밸류에이션에 대한 논란 부분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잠재우고 갈 것인가 계속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어제 많이 올랐던, 정말 오래간만에 그렇지만 한 번에 크게 올랐던 은행, 보험, 심지어 자동차 쪽은 여전히 좀 주도주로서의 자리를 꿰찰 가능성을 낮게 보시는 거군요.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어떤 특징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들 실적 개선 가능성도 매우 희박한 그런 양상, 그런 이제 그 전망치가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들의 어떤 저금리가 계속 지속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익 모멘텀이 과연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좀 더 펀더멘탈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유동성의 유익과 관련해서는 조금 좀 다른 차원일 수 있겠지만 저는 유동성의 순환 국면에서는 제일 마무리 국면에서 동참은 할 수 있겠으나 이것이 시장을 주도할 만한 그런 어떤 업종 내지는 모멘텀을 갖고 있지는 않는 그런 종목군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 오늘 시장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밸류에이션 평가의 과도기다라고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점차 밸류에이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지금 현재 상황, 1분기 실적이 지금 이제부터 이제 나오고 시작을 하고 있죠. 1분기 실적과 맞물리면서 지금 현재 종목에 대한 선별 작업 분명히 진행될 것이다라는 것. 하지만 업종별로 말씀을 드려본다라면 증권업종 역시 조금 좀 실적 기대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장이 개선될
해결될 여지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너무 급작스럽게 급등을 했다라는 것, 오버슈팅일까 아닐까는 실적이 나온 이후에 이것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증권주는 너무 급속하게 올랐기 때문에 일단 조금 쉬어가는 국면이 지속될 것이다. 차라리 조금 좀 덜 오르고 안 오른, 그리고 향후 2분기, 3분기에 대한 수주 모멘텀 기대감이 있는 건설업종과 조선업종에 대한 관심의 폭을 서서히 넓히는 것이 지금 현재 차원에서는 조금 더 바람직한 국면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변동성이 커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화학주도 조금, 그리고 너무 많이 오른 증권주도 지금 시점에서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건 글쎄 하셨습니다. 가장 편안하게 2100을 맞은 시점에서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섹터로는 건설과 조선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아드나 투자자문 신승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즌2 시간입니다. 여의도에 계신 멋진 남자 이드코 멘토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축하드려요. 저희가 이래서 이드코 멘토님하고 늘 매일 보고 있는 건데, 어제 바로 이 시간 개장도 하기 전에 은행주의 순환매를 얘기하셔서 이유인즉슨 소외됐다라는 이유였는데, 우리은행이 거의 뭐 상한가 비슷하게 가더라고요. 네, 전반적인 금융주들 상당히 어제 강했던 그런 모습이 되겠죠. 우리은행도 상한가 가까이 이제 급등하는 모습들.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은행주들, 아직까지는 상승력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보유하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은 눌림목 매수,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일단 어제 이제 같은 경우 상당히 변동성이 심했던 그런 상황이었죠.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기관 쪽에서 1,000억 원 이상 매도세가 좀 나와주게 되면서, 그동안 상승했던 종목들 위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었던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계속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모두, 현재 지수가 상승 중인 상황에서 5일선을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제 이제 코스닥처럼 5일선이 이탈에 임박하게 된다면 급격하게 시장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조금 예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 5일선에 대한 지지 확인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코스닥 지수가 현재 5일선이 조금은 아슬아슬한 그런 부분이죠. 오늘 갭상승으로 출발해야 어느 정도 5일선에 대한 지지력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은, 5일선을 이탈한다라고 했을 때 단기적인 시장 충격은 어느 정도 나올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 염두를 해두시고 계시는 것이 좋지 않나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코스피도 마찬가지의 상황이죠. 자, 코스피 지수 351선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체크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것이 거래량이었습니다.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한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바닥 탈피형의 패턴의 모습이 좀 나올 수가 있겠지만은, 상승 중인 과정에서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급격하게 증가를 했을 때 시장의 변동성에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351선에 대한 지지 여부, 그리고 이탈 여부, 상당히 이제 최근에 상승함이 있어서 중요한 그런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양 시장 모두 351선에 대한 351선 이탈한다고 했을 때 11선 부근까지의 지지력 확인을 하자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자, 해서 이제 계속 우리 상한가 팩토리에서는 이렇게 시장 변동성이 예의주시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이, 자신이 없으신 분들께서는 상승하는 종목들 따라잡기보다는 차라리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매수하자라고 들어가자라고 순환매를 준비하는 종목들, 그리고 재료가 있는 종목으로 매수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그동안의 카지노주라든지 엔터주들, 그리고 전일자 은행주들 집중적으로 좀 추천드렸던 그런 부분이 되겠죠. 우리은행이라든지 KB금융, 신한지주 같은 종목들, 우리가 이제 금리 인상이 6월이 됐건 9월이 됐건 결국에는 초저금리 이후에 지금 나오는 것들이 금리 인상적인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그동안 못 올랐던 섹터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는데, 자, 역시나 어제 시장 금융주를 빼놓고는 이야기가 안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제 이제 많은 분들이 금리 인상 시기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은행주를 어떻게 이제 추천을 했냐라고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자, 중요한 것은 지금 자금의 순환매 부분들을 알고 있냐 그리고 모르고 있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물론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것 부분들이 금리 인상의 시기는 중요치 않다. 결국 현재 시장의 중요한 부분은 순환매와 기대감,
이 두 가지 더해질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일치가 됐던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역시나 이제 그에 대한 수급적인 부분들, 수급적인 부분들, 기관들이 강력하게 매수에 들어왔다는 부분이 되겠죠. 자,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도 기관들이 100만 주 가까이 넘게 매수가 들어오면서 상한가에 안착 시도했다가 종가상에는 조금은 풀리는 그런 모습들. 하지만 14%는 유지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신한지주라든지 하나금융지주 모두 6%대 상승이 좀 나오게 되면서 보험주들도 동반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는데, 자, 은행주의 대장격이라고 볼 수 있는 우리은행, 상당히 좀 거래량이 많이 터진 그런 모습이 되겠죠. 신규 재상장 이후에 거래량이 역대 최대치로 터지게 되면서 급등했던 어제의 모습들. 기타 신한 지주라든지 KB금융, 그 경우에도 진바닥권에서 되돌리는 그런 패턴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바닥권 탈출형의 모습들이 정확하게 좀 나온 그런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유하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양음양 패턴에서의 그런 눌림목 기다려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우리 상한가 팩토리에서는 최대한 기관들이 들어오기 직전에 매수에 임해서 수익이 났을 때 패딩치는 그런 장점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계속 이제 말씀드리지만은 하루하루의 수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시 훈련과 학습을 통해서 함께 완성을 하셔야 된다는 점. 그만큼 현재 시장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긴장감을 가지고 임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지수 상승 대비 덜 오는 종목들 위주로 좀 체크를 좀 해봐야겠죠. 요즘 정치인들 스캔들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코스닥의 정치 테마주들도 급락하는 모습이 좀 나오면서 4.29 총선이 지금 코앞에 다가온 상황인데, 정치 테마주들 추산 심리가 완전히 무너진 모습이죠. 해서 정치 테마주들은 당분간 조금은 지켜보시면서 일단 코스피의 대형주 쪽으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역시나 재료가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고요. 실적도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 자, 통신주 중에 LG U+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LG U+ 하면 최근에 광대역 통신으로 CF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최근에 이제 단톡법으로 인해서 통신비 규제 정책이 주가의 발목을 잡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역시나 갤럭시 S6에 대한 개통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가도 물론 바닥권에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은 갤럭시 S6의 판매량이 증가한다라고 했을 때 가입자라든지 번호 이동적인 측면들이 가입자 수와 증가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통신주들 서서히 관심권에 두시면서 보시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자, 해서 매수가는 1,700원 정도부터 서서히 분할 매수하는 관점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목표가는 11,400원에서 500원 정도, 일단 1차적인 목표가부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0,000원 정도 해서 바닥권에 있으면서 어느 정도 재료가 살아있는 기대감이 있는 종목으로 관심을 두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은행주 순환매 예상을 아주 적중시켰던 샘플러스 이두코멘토님이 오늘은 통신주 가운데 LG U+를 상한가 예상 종목으로 얘기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두코멘토와 함께 해봤네요. 코스피가 무서운 기세로 올라와 2100에 드디어 안착이 되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기업의 실적도 지표 발표도 꽤나 있었지만 이것보다 상승했던 재료는 되려 유가였었는데요. 4거래일 연속 오른 유가에 에너지주가 급등하면서 다우와 S&P 500 지수의 반등을 이끌었습니다. 자, 우리 장에서는 오늘 중요한 게 중국의 지표가 될 것 같아요. 1분기 GDP 성장률이 나올 텐데 7%가 되느냐 마냐, 이것이 오늘 특별히 화학주에도 영향을 적지 않게 줄 것 같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